요정이나 정령이라고 하면 동화적인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친근감 있는 존재들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많은 작품들에 등장하는 이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연약해 쉽게 쓰러지는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익숙한 요정이나 정령, 신 같은 존재들이 마법사의 신부를 읽을 때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인간의 시종이 아니며 인간보다 연약하지도 그렇다고 친절한 존재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법사의 신부는 현대를 배경으로 이물을 볼 수 있는 소녀와 이영의 마법사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관찰하거나 도우면서 삶의 의미와 치유를 찾아가는 진중한 현대 판타지 작품으로 풍부하고 매력적인 세계관 설정과 독특한 캐릭터들로 언뜻 잔혹하고 슬프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에피소드들이 언제나 훈훈하게 마무리되면서 힐링의 따스함도 제공하는 좋은 치유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신부를 따라가며 작품에 등장하는 신과 요정의 유래와 그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요정. 마법사의 신부의 배경은 현대 영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마법이 공존하고 있는 판타지 세계입니다. 영국의 마법적 존재들이라고 하면 켈트 신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켈트 신화에 관해서는 마비노기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세계는 마법과 마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법사는 이웃이라 불리는 요정이나 정령의 힘을 빌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수명도 길죠. 마술사는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인공인 엘리어스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을 살아온 마법사로 이영들을 볼 수 있는 인간, 시세를 제자로 걷어들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맞이해주는 자는 실키인데요.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무건으로 꿋꿋하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키는 집요정이나 브라우니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주로 북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경 지방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실키는 집주인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집을 청소하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유령이지만 화나게 한다면 짓궂은 장난으로 거주자를 내쫓아버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청소를, 반대로 깨끗하면 마구 어지럽히는 청개구리 같은 성격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유명한 집요정들과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새 옷을 선물하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실키는 집에 붙어있는 존재로 집의 일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고 계약관계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이 곧 자유를 상징하죠. 집안일을 돕는 이 요정들은 실키, 집요정, 브라우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집요정, 브라우니, 실키 순으로 범주가 좁아진다고 보면 쉽습니다. 집요정은 가전제품, 브라우니는 청소기, 실키는 청소기의 특정 브랜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요정입니다. 실키의 특징이라면 일반적인 집요정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키라는 이름 자체가 실크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집요정들과 구분하는 큰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중세 이후 실크는 서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매우 비싼 고급 직물로 요정이 비단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가문이 풍요롭기 때문으로 간단히 말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집이나 혹은 앞으로 번영할 것을 암시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길조인 셈입니다. 엘리어스의 집에 살고 있는 실키는 원래는 벤씨로 요정의 도움을 받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인데요. 벤씨란 요정 언덕의 여자 혹은 여자 요정을 가리키는 말로 통곡과 절규로 가문의 구성원이 곧 죽을 것임을 미리 알리는 전령 역할을 합니다. 벤씨의 비명이 들리면 그곳이 곧 집안의 죽음을 가리키죠. 이 때문에 흉조로 여기거나 불길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벤씨의 비명은 사실 애도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벤씨는 전쟁과 죽음의 여신인 모리안으로부터 파생된 존재로 빨래하는 여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곧 죽을 사람의 피 묻은 옷을 시냇물에서 빨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네요. 자신이 보조하던 가문을 잃고 고통스럽게 울고 있던 벤씨는 실키로 변해 엘리어스의 집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래 자리를 비워도 충직하게 집을 돌보며 기다리죠. 우리도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는 실키를 발견한다면 우유나 크림빵을 놓아두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어떨까요? 혼합생명의 공포. 마법사의 신부 1장에서는 불멸에 대해 고찰하며 키메라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키마이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혹은 염소의 머리가 돋아나 있고 하반신은 뱀이나 용이 합쳐진 불을 뿜는 괴물입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했던 고대 시절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괴물 티폰이 탄생했습니다. 티폰은 100개의 뱀머리와 불타는 눈을 가진 태초의 신이자 혼돈의 아버지였죠. 티폰은 에키드나라 불리는 하반신이 뱀인 여자와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키마이라였습니다. 키마이라는 류키아 산맥의 험준한 바위굴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았고 태어난 목적대로 세상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밤낮 없이 마을을 습격하여 가축과 사람들을 잡아먹자 류키아의 왕 이오바테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왕국의 젊은이들과 용사들을 모아 키마이라를 막으려 애썼으나 소용없었죠. 한편 다른 쪽에선 코린토스의 왕자 히포누스가 사냥 도중 실수로 자신의 동생인 벨레로스를 죽이고 맙니다. 그의 벨레로스 살해자라는 뜻의 벨레로 폰테스라 불리게 된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프로이토스 왕의 궁전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왕 역시 왕자였던 그를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토스 왕의 왕비인 안테이아가 벨레로 폰테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일이 틀어집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벨레로 폰테스에게 구애했지만 그는 끝끝내 거절했죠. 모욕감에 휩싸인 왕비의 사랑은 격렬한 증오로 바뀌었고 그녀는 프로이토스 왕에게 달려가 벨레로 폰테스가 자신을 농락하려 했다며 탄원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한 왕은 당장이라도 그를 없애고 싶었으나 신들이 관장하는 신성한 법, 환대하는 손님은 해칠 수 없다는 관습 때문에 벨레로 폰테스에게 칼을 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두루마리 편지에 이 편지를 가져가는 자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적어 봉인한 후 벨레로 폰테스에게 이 편지를 자신의 장인인 류키아의 왕 이오바테스에게 전해달라 부탁합니다. 벨레로 폰테스는 은인의 명령을 기꺼이 따랐고 자신의 사형 선고장을 든 채 류키아로 향합니다. 키마이라의 습격으로 혼란스러웠던 류키아였지만 이오바테스 역시 9일 밤낮 동안 손님인 벨레로 폰테스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사위의 편지를 뜯어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이오바테스는 자신 역시 환대의 의무 때문에 손님을 직접 죽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위의 부탁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꾀를 내어 벨레로 폰테스에게 키마이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이오바테스는 벨레로 폰테스가 키마이라의 불길에 타 죽으리라 확신했지만 페가수스를 타고 던진 창이 키마이라의 입속에서 녹아 납으로 변했고 그 납이 뱃속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키마이라는 죽음을 맞고 맙니다. 현대의 키마이라, 키메라는 생체 실험과 연금술이 결합한 결과물로 종종 묘사됩니다. 마법사의 신부에서도 키메라가 등장하는데요. 여러 생물이 합쳐져 있으며 매우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키메라는 요셉이라는 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생물과 신체 일부를 조합하는 끔찍한 실험을 통해 탄생시켰죠. 서로 다른 재료를 합쳐 마법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죽지 못하는 인간. 요셉이 이런 끔찍한 실험을 한 이유는 그의 진짜 정체인 카르타필루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르타필루스는 고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자로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의 집에 잠시 기대어 숨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에 분노한 카르타필루스는 감히 쉬려고 한다며 예수를 거칠게 밀며 내쫓았고 예수는 나는 이제 가서 쉴 것이지만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결코 쉬지 못하고 이 땅을 영원히 방황할 것이다 라고 예언 같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카르타필루스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자신의 잔혹함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그는 잠을 자도 피곤했고 먹어도 배가 고팠으며 시간이 흘러도 그의 몸은 늙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늙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고 자신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마법사의 신부에 등장하는 요셉은 원래는 따돌림 당하던 묘지기 소년이었지만 미움받던 카르타필루스를 자신과 겹쳐보게 되면서 그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낫지 않는 카르타필루스를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카르타필루스의 저주를 받아들여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불사의 몸을 얻었지만 영원히 썩고 재생하는 고통까지 물려받게 된 거죠. 하나가 된 둘은 저주를 풀기 위해 세상을 떠돌며 끔찍한 실험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법사의 신부에 등장하는 인간 주인공 치세는 슬레이 베가라는 짧은 살만 주어진 존재입니다. 이와 영원히 죽지 못하는 카르타필루스를 대비시키며 삶과 죽음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일부의 내용입니다. 불사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으며 유한한 삶 속에서 사랑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법사의 신부는 엘리어스와 치세가 주인공이지만 그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그들의 서사에 집중하고 있는 작품으로 다양한 신화 속 캐릭터들을 현대화 접목시킨 오랜만에 발견한 보석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모리안 여신이 원전처럼 붉은 머리를 하고 정말 전쟁광처럼 묘사되는 것이 인상 깊었네요. 2부 칼리제 편도 재미있으니 판타지나 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아직 엘레어스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정확히 밝혀질 때까지 계속 볼 예정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영의 존재들 중 기원이 더 궁금한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